나라는 비록 망해도 정신은 가히 살아있어라. 그의 외침은 참으로 암울했던 일제시대의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높게 지켜든 5,000년 역사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총과 붓을 잡고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홍익인간이란 이념으로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 그가 남긴 삶의 궤적과 유산은 그만큼 심오하고도 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음력 8월, 구월산 삼성사에 어둠이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 사내가 문에 뭔가를 붙이고 제실로 들어갔습니다. 3일간 단식 수도를 할 터이니 문을 열지 말라.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근 그는 이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종이에 뭔가를 쓰고 또 썼습니다. 이날 그가 남긴 것은 여러 장의 유서였습니다.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에게 주는 글부터 아들과 하나뿐인 딸에게 남기는 유언까지. 그리고 같은 날 밤, 그는 스스로 닦은 수행법으로 호흡을 멈춰 자결했습니다. 향년 54세. 민족의 고통을 모두 안고 떠나니 부디 광복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며 노래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홍암 나철입니다. 그는 이렇게 홀연히 떠나갔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민족이나 우리 또 독립운동, 또 국권 수호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의미가 있고, 홍암 나철이라는 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지리멸멸했던 당시 독립운동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고,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무장 투쟁이 필요할 때 가장 선봉에 섰고 헌신적으로 조직적으로 동포 30만을 규합해서 독립투쟁을 이끌어가면서 신채호 선생, 박은희 선생, 정인보 선생, 그때 혁혁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우리에게 낯선 이름인 나철. 그의 어떤 면이 수많은 애국지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나철은 전라남도 벌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20살에 상경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본디 이름은 나인영, 나중에 나철로 개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한학서당에서 한 글자를 배우면 10글자를 아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품 속에 그의 경력을 말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나철이 친필로 쓴 이력서. 그는 고종 때인 1891년 문과에 급제한 그해 말에 정칠품인 승정원 가주서에 등용됐습니다. 승무는 부정사를 거치고 관직에 나간 지 4년 만에 징세서장에 임명됐지만 부임하지 않고 낙향합니다. 그의 나이 34살 때의 일입니다. 그 후 10여 년간 야인 생활을 하고 있던 나철을 세상 밖으로 부른 건 암울해져가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은 한민족에게 원통하고도 슬픈 한 해였습니다. 10년 간격으로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한 일본.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은 1905년에
국제조약 2개를 연이어 맺습니다. 카스라데프트 밀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하기로 했고, 그리고 2달 후 맺어진 포스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한 번 더 승인받게 됩니다. 나철은 조선의 국운이 쓰러져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유품 속에서 발견된 그의 명함 한 장이 당시 나철의 행적을 말해줍니다. 포스머스 조약이 논의되고 있던 무렵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철은 외무 대신 이하영을 찾아가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조선 제국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오. 조국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러나 이하영이 반대하자 나철은 포스머스 회담에 참석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하지만 일본 공사의 방해로 무산됩니다. 미국 행에 실패한 나철 일행은 대신 일본으로 가서 구국 외교 항쟁을 벌이기로 결의합니다. 1905년 6월 나철은 일본 황궁 앞에서 3일간 단식 농성을 벌입니다. 일왕에게 한국의 독립을 약속대로 보장하라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나철이 그때 일왕에게 보낸 글이 매천야록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철은 일왕이 직서로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지키라 요구했고, 한국의 독립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평화론이라고 한다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철 선생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동양평화론을 주장했고, 넓게 보면은 이러한 나철 선생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을 안중근 의사가 계승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철은 또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특사 자격으로 한성에 간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그에게도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비난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위해 조약을 맺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한국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입니다. 나철의 항일 외교는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1905년 6월 방문을 시작으로 1906년에 2차례, 그리고 1908년 11월 4번째로 찾았습니다. 일제는 그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1908년 일본 외무성의 요시찰 외국인 기밀문서 보고서, 한국인 거동을 다룬 을급비밀 제1257호를 보면 그해 11월 14일 나철과 그의 동료들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 2달에 걸친 나철 일행의 동정은 언제 몇 원 몇 전으로 옷감과 과자를 샀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보고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건 나철이 접촉한 정치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철은 일본 우익의 거두인 우치다 료헤이와 거물급 정치가로서 일본 정계의 발언권이 컸던 토야마 미스루 등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철 일행이 묵었던 숙소를 찾아 나선 길. 하지만 개평과는 이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며 만난 정치가들은 이토 히로부미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토식 식민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보호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당시 정권과는 반대적 입장이 있었지만은 일본의 재산 문제였고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를 한국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결국 4차 방문도 나철은 실패하고 말았죠. 침략 당사국인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서 침략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또 동양 평화를 위해서 화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이 벌였던 민간 외교 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해 국권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도 약육강식에 발화한 어떤 그 제국주의 시대였고, 그 시대에 있어서 외교적인 방법, 특히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에 의해서 동양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 자신도 외교 항쟁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180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 구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곳이 1907년 3월 25일 날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계획을 했던 장소 중 한 곳이죠. 당시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오기오의 지하에 이 건축문 앞을 지날 때에 박제순을 제거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곳이죠. 일제를 꺾기 어려우면 일제에 붙어먹는 매국노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총성 한 발이 더 울렸습니다. 군부 대신 권중현을 향해 날아든 총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하고 저격수 일행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나라를 잃자 자결한 황현. 그는 매천야록에 나철 일행이 폭탄이 장치된 괴짝을 선물인 양 이지용과 박재순 집으로 보냈지만 실패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기밀 서류에는 이 사건이 을사오적 암살 미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사대원 18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 주모자는 45세 나인영이었습니다. 나인영은 바로 나철의 본명. 그는 이 사건으로 10년 유배형을 선고받습니다. 을사오적, 그들은 누구인가? 1905년 일본의 강압 속에서 체결된 을사늑약에 협조했던 5대신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서 일본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외교 항쟁의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4차례에 걸친 외교 항쟁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서 국권을 수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방안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양 평화를 깨는 주 원인이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서명한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는 쪽으로. 나철은 을사오적을 처단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새로운 자주적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의 을사오적 암살 사건. 이를 위해 나철은 자신회라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총 대원은 200여 명.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의혈지사들이었습니다. 이번 거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철은 을사오적을 왜 꼭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참 간장에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지만 그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을사보호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국 민중들이, 한국의 그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한다는 것을 일본에도 알렸고 또 한국 국내에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된 신규식은 을사오적 처단 투쟁을 기리며 글을 남겼습니다.
1907년 말 퇴위를 앞둔 고종 황제의 특사로 유배에서 풀려난 나철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 나철이 주목한 것이 민족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1909년 음력 1월 15일 서울 가회동에 있는 취운정 아래 나철과 이기, 오기호를 비롯해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단군 신위를 모시고 제천 대례를 드리면서 고려시대에 사라졌던 단군교의 중광을 선언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우리 민족 고유의 단군 정신을 통해 지켜나갈 것을 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단군교는 1년 후 교명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장차 다가올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실제 나철 선생께서 대종교를 중광한 자리죠. 그러니까 1909년 음력 1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종교를 중광식을 가졌죠. 그러니까 중광이라는 뜻은 부활 또는 재건 또는 복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있었던 종교를 다시 복원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민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우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어떤 그 혁명, 제대로 된 국권 회복 운동이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정신혁명이야말로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라고 이렇게 그 나철 선생이 인식을 했고, 그것이 바로 대종교의 창시, 단군교의 창시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그 후 급속히 번져나갔습니다. 서일, 김좌진, 홍범도, 지정천, 이범석을 비롯한 무장 독립운동 세력과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와 같은 민족 사학자들, 한글 문화운동을 일으킨 주시경, 지석영, 김두봉, 그리고 민족 지도자 이시영, 신규식, 조완구, 이동영 같은 인물들이 모두 대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종교를 중광하던 해 그는 이름을 나철로 개명합니다. 나철 스스로가 말하길 단군을 알고 나서 자신은 새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대종교를 중광한 그해 음력 10월 3일 첫 번째 개천절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개천절 행사의 발상지인 셈입니다. 중광 이후 나철의 행적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1912년 1월 6일자 경남일보에 실린 대종교의 만주 단군 유적 답사라는 보도가 그것입니다. 이 기사는 나철의 제자가 경남일보 주필이었던 장지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편지에는 나철의 명함과 함께 북간도에서 보내는 편지글이 들어있었습니다. 현금까지 동봉해 보내면서 경남일보에 실어달라고 한 것은 그가 만주에서 발견한 단군 유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철은 백두산과 길림성, 흑룡강성 등 만주 일대에서 단군의 묘와 흔적이 10여 개가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대종교 중광 후 나철은 교세 확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듬해 교인 수는 2만여 명에 달하게 됐지만 국조 단군을 숭상하고 민족혼을 고취시키는 종교를 일제가 달가워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일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화 정책에 반대되는 단군 신앙을 일제는 말살하고자 나섭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1910년 11월부터 1년여간 단군 조선 관련 역사서 등 51종 20만 권을 수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배하려면
정신을 지배하려면 결국에 역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지배하려면 그 역사의 핵심인 상징인 단군조선을 잘라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조선을 철저하게 말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조선을 잘라냈고 그걸 신화라고 해가지고 일제는 조선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사학계는 1892년에 이 역사서를 발간하면서 한민족 고대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역대 이래로 자주적으로 독립해본 이런 국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논리를 일제는 만들어냈고요. 이런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한국사에서 단군이라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삭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끝내 조선을 강점하자 나철은 활동 지역을 백두산이 있는 만주 지역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만주 지역은 일제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백두산은 단군 성지 중의 성지였으므로 민족 국가를 건설할 최적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나라가 망한 직후인 10월 25일 백두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북간도 화룡현에 대종교 지사를 설치합니다. 포교에 들어간 만주지사는 그 다음해 3월에 대종교 교인인 백포 서희를 중심으로 중광단이라는 만주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합니다. 중광단은 대한정의단으로 확대되었다가 9일 정규군 체제를 갖춘 북로군정서로 발전됩니다. 우리에게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알린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가 주도한 전투입니다. 1920년 10월 말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 정규군 2만여 명에 맞서 대승을 거둔 쾌거. 청산리 대첩에 숨은 주역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서일입니다. 그는 북로군 정서를 이끌었던 총재였습니다. 서일은 강한 정신 무장을 위해 청년들을 대종교에 귀의하게 했고 북로군 정서 대부분은 그래서 대종교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북로군 정서 병사였던 이우석의 증언일지. 그 속에는 북로군 정서가 대종교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발굴된 애국가에서도 대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김승학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애국가는 삼천단부, 한배 등의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대종교 계열 독립군들이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천단부는 단군 시대의 무리, 한배님은 단군을 높여 부르는 대종교 용어입니다. 4절까지 이어지는 독립군 애국가의 후렴,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는 오늘날 애국가와 비슷합니다. 만주 일대 답사를 마친 나철이 택한 장소는 백두산 북쪽 산자락에 있는 화룡현 청호천이었습니다. 청호천은 지금도 50여 가구 조선족들이 모여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가까운 오지이면서도 동포들이 많았던 연길이나 용정과 가까운 점이 이곳을 점찍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대종교가 신앙하는 단군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의 성산이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천국이라는 이상을 이 지역에서 그 배달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구상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500년 이상 됐다는 청호천의 비슬나무. 이 고목은 이 마을에서 이상향을 펼치려던 나철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밭에서 이제 소개를 받고 김호림 댁입니까? 세월은 흘러 그때를 보고 들은 이들은 가고 없습니다. 후손들에게도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송국에서 좀 이 말에 좀 그 이야기를 좀 듣자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안보 타는데 어디? 아 그래요? 그때 나철 선생이라고 와서 여기다 그 학교도 세웠다더구만. 그 학교 이름은 저 기억이 안 납니까? 청일학교라고. 아 청일학교요? 네. 국혼과 조선 역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대종교의 역사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책이 신단실기입니다. 대종교 2세 교주 김교훈이 쓴 한국 고대사로서 민족사학을 일으키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에는 김교훈의 역사의식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서는 민족주의 사관을 확립하고 있고 조선 상고사를 기술한 신채호 역시 단군 시대를 다루며 국혼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단민사라든가 신단실기라든가 이러한 단군을 강조하는 역사책들은 바로 일제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그 조국의 어떤 그 광복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 사관인 그 민족주의 사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그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관, 정신 사관을 갖고 있던 그러한 독립군들이 바로 우리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하나의 민족 이념이 된 대종교 사상은 만주에 있는 한민족에게 급속도로 번져갔고 교도 30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1914년 5월 13일 총본사를 아예 활용연 청호촌으로 옮긴 나철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백두산을 중심으로 교구를 4개로 나누고 책임자를 파견합니다. 동도 본사는 북간도 왕청현 독립군 기지에 두고 서일이 책임지고, 서도 본사는 중국 상해에 두며 신규식과 이동영이 주관하며, 남도 본사는 서울로 강우가 맡으며, 노령 소왕령에 둔 북도 본사는 이상설이 주관해서 북만주 일대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만주에서 교세를 불려가는 대종교를 일제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무단 통치에 도를 더해가던 일제는 1915년 10월 종교 통제령을 공포해 대종교를 철저히 불법화하고 탄압했습니다. 대종교라는 이런 그 종교가 한반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그 고유한 정신, 고유한 문화, 고유한 종교를 완전히 그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지우기 어려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대종교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1915년에 그 포교 규칙을 만들어서 대종교를 한국 내에 그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종교가 포교를 전면 금지당하자 나철은 한민족과 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결을 결심합니다. 1916년 음력 8월 초 닷새, 남대문역을 출발해 사리원역에 도착한 홍암 나철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나철 옆에 앉은 이가 김두봉, 훗날 북한의 부주석이 된 국어학자 김두봉이 나철을 수행했습니다. 목적지는 구월산 삼성사, 단군이 승천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돌보는 이가 없어 폐허가 된 삼성사 수리를 마친 홍암은 추석인 음력 8월 대보름에 천제를 지낸 뒤 제자들을 물리치고 수도에 들어갑니다. 자결을 결심한 나철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한자 한자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살아있다는 기치 아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운 나철. 그리고 마침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하늘의 명대로 순명하는 세 가지 이유. 대종교를 위해,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끊는다. 절망적인 암흑의 시대를 향한 죽음의 항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나철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자결만큼 놀라운 건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유서였습니다. 육신제, 구국운동에 불을 지피기 위해 민족의 재단에 몸을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대종교를 승인하지 않으면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한민족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서 목숨을 던짐으로써 국민을 경각심을 일으키고, 혹은 일제로 하여금 대종교의 그 합법성, 합리성을 주창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교의 교주 나철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힘을 잃어가던 민족 전선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2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국내 기미독립선언, 3.1 독립선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는 모두 39명. 이들 대부분은 대종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대종교를 통해서, 우리 당군 신앙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일제 침략을 물리치고 국군을 수호하자라고 결의를 했던 거죠. 2천만 동포가 총궐기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는 결의는 곧 일제 무장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 홍범도가 이끈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벌어진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 사상자가 3,000명에 달하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리고 1933년 지청천의 대전자령 전투에 이르기까지 항일 전투가 봇물 터지듯 일어났습니다. 대종교 교단 차원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이제 겉으로는 천명했지만 대종교 교인들은 안 그래요. 대종교 교인들은 아주 철저한 그 이제 독립지상주의자들, 뭐 일본의 통치는 뭐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그래 독립 절대주의자들이고 철저한 비타협 노선을 걸었다. 대종교는 상해 임시정부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신규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의 유해 봉환식에서 대종교 관계자가 헌사를 맡은 건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사부님들은 망령의 땅 만주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잃은 그 까닭이 나라의 혼을 상실하였음을 명찰하시고 통곡하신 후에 국헌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종교의 역할 중에 꼽을 수 있는 인물이 신규식 같은 예간 신규식이 상해 임시정부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역대 그 국무위원급으로서 역임했던 인물들이 거의 한 20여 명이 대종교인들이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정치 외교 항쟁의 틀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의 그 외교 활동이나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 집단 활동을 통해서
항일 독립투쟁의 한 방면을 그 의미 있게 메꿨다. 상해 임시정부의 다수 세력은 대종교 인맥이었습니다. 1919년 임시의정원 의원 29명 중 21명이 대종교인이었습니다. 이동영 의장을 비롯해서 이시영, 조완구, 조성환 등이 그렇습니다. 대종교 정신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임시정부는 단군 관련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켰습니다. 대종교는 일제 때의 한글 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시경을 비롯해 최연배, 이극노 등 한글학자는 모두 대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글에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 주시경은 배제학당 출신으로 기독교 세례를 받았지만 개종할 만큼 대종교 정신을 신봉했습니다. 주시경은 그의 저서 국어 문법에서 한글 발생 자체가 단군의 강림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홍암 나철의 대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는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것입니다. 1942년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탄압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탄압의 빌미로 삼은 것은 이극노의 책상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 교주인 윤세복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단군 성가 작사를 의뢰하는 그 편지에 이극노는 널리 펴는 말이란 원고를 답신으로 보냈는데 일제는 검열 과정에서 이 글의 끝에 나오는 일어나라 움직이라라는 구절을 봉기하자 폭동하자로 날조하고 이것을 조선 독립선언서라 하여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일제는 대종교 지도자 일제 검거에 들어갑니다. 일제 침략 기간 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문화 또는 종교 방면의 탄압 사건 중에 가장 그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이 이 대종교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가 자행했던 이모교변입니다. 대종교가 활성화되면 조선민족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그걸 대종교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일제 당국자도 그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교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이 대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건, 그게 바로 이모교변이죠. 이모교변으로 검거된 대종교 간부들은 만주의 액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검거된 대종교인들은 취조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대종교인이 10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들도 다 뭐 비참해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매일같이 가시면서는 울면서 가셨고 오면서도 울고 오시고, 그런데 한 번은 매일같이 그 거적에 싸서 시체가 나오더래요. 근데 누구 시체인지도 모른대요. 던져버린대요, 바깥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후손이 있는 사람은 시체를 가져가고 그러지 않은 시체는 거기서 썩는다는 거예요. 많은 대종교 관련 서적들과 중요한 문서들도 압수당했습니다. 교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빼앗김으로써 대종교의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모교변으로 체포된 대종교 간부 25명 중 10명이 수감되고 1년 안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들 중에 나철의 아들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아들에게 준 유서에 너희 무리 중에서 혹시 내 뜻을 이어서 몸을 종문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던 나철. 자결하면서 남겼던 그의 뜻을 자식들은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모 교변으로 중국 목단강 에카 감옥에서 순교한 이모 시편에 맏아들 정년과 둘째 아들 정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종교의 40년 독립투쟁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국혼이 서린 만주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들. 청어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세 사람의 무덤. 이들 대종교 3종사묘는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종교를 중광한 홍암 나철, 2세 교주였던 김교혼, 그리고 독립무장항쟁의 주역이었던 서일. 그 암울했던 시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던 대종교의 거인들. 그러나 대종교 3종사의 묘는 지금 저렇게 쓸쓸히 서 있습니다. 철학 음식입니다마는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나철. 그도 바람결에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있겠죠. 나철 선생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국도 광복됐고, 비록 이국 땅에 묵혀 있지만은 그 오늘에 이르러서 번성한 그 한국에 나철 선생도 아마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일 단기 4348년 개천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개천절은 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하면서 경축절로 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제대로 기억할 때 그의 정신은 시대의 어둠이 깊을수록 다시 살아나 그 어둠을 다시 밝히고 나아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끝없이 흘러갈 수 있는 정신력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군이잖아요. 그 뿌리를 찾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정신이 옳은 것이고 앞으로도 꼭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도 우리 민족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 뿌리를,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대중교 같은 정신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